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을 책임지는 남자 문서진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이 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코스피도 1% 넘는 하락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 넘는 하락을 하면서 지수 하락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커졌는데요. 저는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낮 방송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여러분들 사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13거래,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었거든요. 나올 만한 자리에서 사실은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코스피 대비해서 조금 이제 상승세가 강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 대비해서 더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바닥 대비 올라온 걸 보면 코스닥이 먼저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많이 올라왔는 구간에서 좀 조정을 보인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코스닥도 그렇고요, 코스피도 그렇고 상승을 강하게 치고 올라갈 때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이 매수를 좀 하고 싶은데 왜 이 조정은 안 주냐라고 하신 분들이 저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만 조정 주면 좀 매수를 하고 싶은데 너무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네, 좀 조정 줬으면 좋겠다, 조정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조정이 막상 왔거든요. 또 막상 오니까 이거 좀 두렵죠. 좀 두렵고, 그래서 매매를 좀 하기, 지금 이거 또 자칫 또 추세적인 또 우려감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건 트럼프 탄핵 이슈, 그 다음에 유로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좀 복합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올라갈 때는 사실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서 위험자산 선호에 대한 기대감, 좋은 이야기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조금만 좀 조정 나왔으면 사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올라갈 때는 당연히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거고요, 당연히 떨어질 때는 악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호재로 뒤덮여 있던 시장이 오늘 갑자기 뭔가 악재로만 뒤덮여 있는 건 아닙니다. 호재성 뉴스도 그렇고요, 악재성 뉴스도 그렇고, 지금 터져 있는 건 물론 트럼프 탄핵 이슈는 새로운 이슈긴 한데요. 요건 뒤에 제가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유로존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있었어요. 있었던 부분인데, 이걸 올라갈 때 좀 잠시 이제 뒤로 수면 아래로 좀 밑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더 올라간 거지, 없던 재료가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이번에 나왔던 지수의 조정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동안 지수 상승에 동참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게 원래 그러니까 상승행 기차의 막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 번 더 또 기회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중요한 건 저는 8월 달에 만들었던 이 저점 라인을 다시 한번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추세적인 하락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이 9월 달, 특히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10월 달이면 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이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건, 결국에는 3분기 실적이 긍정적인 죄송합니다. 긍정적인 기업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전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이제 격이 다른 시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었던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어제 뉴욕 증시라든지 유럽 지수에도 좀 악영향을 미쳤던 트럼프 탄핵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낮에 나왔던 프로그램에서도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조금 더 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자, 트럼프 탄핵 이슈 하나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라는 건데요.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제 가장 이제 최대 에너지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임원으로
헌터 이제 이 바이든이라고 해서 조 바이든 전 이제 잠깐만 제가 부총리라고 하네요. 예, 전 이제 부대통령이 미국의 부대통령의 아들이 여기 이 회사의 임원으로 있습니다. 임원으로 있는데요. 이제 이때 예전에 한번 이 에너지 회사를 조사를 이 부정 관련 부분을 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헌터 이제 이 바이든이 좀 압력을 넣었다. 라는 거죠. 압력을 넣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검찰총장은 잘렸거든요. 뭐 그러면서 이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다시 파고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미국 쪽에 압력이 있었냐, 실제로 있었냐라는 걸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제 파고들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이제 통화해서 이제 이쪽 관련 부분에 대해서 좀 파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본인의 개인 변호사를 좀 컨택을 해서 이쪽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파라라는 이야기가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나왔다라고 언론 뉴스에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먼저 낸 것 같긴데요. 어쨌든 그쪽에서 이제 언론에서 뉴스가 나오면서 이 이슈가 불거졌고요. 이걸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이죠. 민주당 하원 의원이 지금 이제 요거를 이제 탄핵으로 이제 이끌어가기 탄핵 소추안을 내기 위해서 지금 법안을 이제 발의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마녀 사냥이라고 했고 말도 안 된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자신감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녹취록 그건 다 공개하겠다, 통화 내역 다 공개하겠다, 공개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결론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이 이슈로 탄핵이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조금 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제로에 가깝다가 아니라요,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재료로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과정에서 뭐 갑자기 다른 아주 큰 문제가 만약에 개입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 탄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거든요. 지금 이 문제의 사항의 핵심은 바이든 부대통령 아들의 비리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외압을 넣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문제의 본질은 이건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외압을 넣은 겁니다. 부정 관련 부분을 잘 조사를 좀 해줘라는 외압을 넣은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탄핵이 되냐 안 되냐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설문조사에서 나왔죠. 트럼프 탄핵에 찬성하는 미국 시민들의 여론이 37%밖에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건 이 바이든 사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이 스캔들 관련 사건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의 거의 과반수 이상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건 거죠.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대선 레이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지 않습니까? 조 바이든 후보. 그러니까 이 유력 후보의 소위 말하면 이제 어찌 보면 스크래치가 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걸 방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선으로 이제 대선입니다. 재선에 관련된 지금 이제 이 대선 스케줄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니까 뭔가를 하나 이제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한번 씌워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공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은 실제로 탄핵이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뮬러 특검이 나왔고, 이거는 트럼프 개인의 아주 큰 비리거든요. 그리고 이 뮬러 특검 같은 경우는 미국 국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탄핵이 될 수도 있었는데 결국은 안 됐죠. 뮬러 특검이 뭐 그냥 시시하게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저는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뮬러 특검이 이렇게 강하고 그때 당시 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이슈가 진행됐던 것도 그때도 이제 그 중간선거죠. 중간선거 관련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밀고 나간 거고요. 지금 또 한 번에 또 탄핵 이슈는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또 이제 이 재선과 관련된, 내년에 이제 대선과 관련된 부분에 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안 된다라는 걸 알 겁니다. 자, 제가 준비한 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의 탄핵의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하원은 탄핵 소추안에 대한 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상원에서 이 대통령을 탄핵을 하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올릴 수는 없고요. 이건 하원에서 이제 올립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안을 올리고요. 그래서 이제 탄핵 결의를 해서 이게 과반 찬성이에요. 과반
과반을 찬성을 하면 이게 통과가 됩니다. 상원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상원이 이 탄핵을 이제 소추안이 올라오면 이거 상원에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과반이 아니라요.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지 통과가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랑 다른 건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의회도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올라오면 이걸 이제 헌재에서 이제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직을 그러니까 정지시키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상원에서 통과가 되면 그냥 탄핵이 되는 겁니다. 예, 탄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꽤 이제 이 라인에서는 보면 조금 이제 의회의 영향이 꽤 크다라는 거죠. 이제 근데 이게 왜 제가 이제 현실성이 가능성이 없냐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하원에서 과반을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이제 435석 중에 235석을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다 찬성을 하면 탄핵 소추안은 올라와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즉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게 탄핵이 결정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매우가 아니죠. 그냥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원에서도 이게 탄핵 소추안이 올라올지도 의심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이 탄핵안을 찬성하는 의원들은 그러니까 235명 중에 17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반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지금 현재 하원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거죠. 즉 탄핵의 내용도 그렇고요. 뭐 설사 이게 탄핵의 이슈가 돼가지고 탄핵 소추안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지금 의회 의석수를 감안했을 때 그리고 미국 의회의 분위기를 봤을 때 이게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걸 근데 시장이 모를까요, 여러분? 이걸 글로벌 주요 투자자들이 이 부분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야기를 부추길까요? 그만큼 많이 글로벌 증시가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많이 올라왔고 지금 구간에서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빌미를 지금 현재 좀 시장이 좀 노출시키고 그에 따른 이제 차익 실현을 내놓기 위한 제가 보기에는 빌미라고 보고요. 이게 아주 장기적으로 시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위에서 뭐 시장이 지금 현재 조정이 주는 거라면 오히려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코너 VIP 종목 시간은 조금 이제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월화 또 원맨에 나왔던 또 전문가님께서 뭐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 원맨쇼가 이번 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원맨쇼로 나오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원맨쇼에서 이제 VIP 종목으로 좀 가지고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섹터와 종목들을 한번 쭉 리뷰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은 그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나오는 여러 방송을 통해서도 뭐 5G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 원맨쇼만큼 이렇게 좀 상세하게 또 오래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5G 관련 부분 먼저 일단 제가 종합 대응 전략을 한번 쭉 훑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제가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OLED 관련 업황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 VIP 종목 시간에 가지고 나왔던 종목들 뭐 이런 거 좀 리뷰를 해드린 시간으로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G 이제 섹터들에 대한 전략인데요. 오늘 또 5G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코스닥 지수가 2% 넘게 빠졌기 때문에 뭐 5G 섹터가 빠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하락의 폭이 좀 깊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이쿠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5G 종목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주요 이제 섹터들 중에서 항상 고점 관련 논란이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섹터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어떤 섹터들을 보더라도 주요 섹터들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치고 나가고 있는 섹터는 사실은 5G 섹터 말고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그러니까 급락하는 구간에서 반등이고요. 아니면 급락한 구간에서 물론 52주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도 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아주 많이 급락한 구간에서 지금 최근 올라오고 있는 구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섹터라고 하면 거의 유일한 게 5G 섹터죠.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대비 수익률은 엄청나게 많은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야 지수가 이거밖에 안 갔는데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워낙 종목 자체 이 주가는 올라와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고점 대비 고점이다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항상 노이즈가 많은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가 너무너무 까다로운 종목. 예,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투자 전략을 내려드릴 때 뭐 흔히 말하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샀다. 지금은 좀 뭐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세요. 지금은 좀 올라갔으니까 파세요. 이런 식의 좀 대응을 하다 보니까 나는 또 뭐 이렇게 테크니컬한 대응이 안 된다라는 많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상 5G를 투자해서 재미를 못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주 이제 극초반에 저랑 이제 같이 매매를 하면서 꾸준히 같이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지금 뭐 수익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안 되시겠지만 이제 5G 관련 종목이 이제 급등을 한 이후 그러니까 5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6월 달 이후부터 좀 따라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많은 수익은 나오지는 않다. 그리고 한번 급락도 나오고 나다 보니까 이제 또 한번 또 급락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5G 섹터에 대한 이런 업황에 대한 노이즈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표를 이제 앞으로 제가 이 표를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5G 이야기를 하면 매번 가지고 나오는 표인데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당분간은 여러분들 못 보실 것 같아서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글로벌 주요 이 국가들의 이 5G 도입 스케줄인데요. 이게 근데 이게 제가 제일 처음에 가지고 나왔을 때보다 스케줄이 전부 다 조금씩 다 앞당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더 앞당겨졌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앞당겨졌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도 조금 더 앞당겨졌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내년 정도에 돼야지 이제 제가 항상 강조드릴 때는 스탠드얼론 방식이 구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구축되고 있는 5G는 실질적인 5G가 아니죠. 넌스탠드 언론이라고 해서 이제 LTE망 이 교환기를 이제 같이 이제 공유하는 방식인 거고 이제 스탠드 언론 이제 순수하게 5G 이 교환기를 이제 사용하는 이 스탠드얼론 방식은 내년이 돼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깔리는데요. 중국, 미국, 일본, 우리나라 모두 이제 내년 2020년에 이쪽 관련 부분을 깝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5G는 본격적인 투자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축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지금 그러니까 많이 깔리긴 한 것 같아요. 뭐 지금 오늘은 제가 이 커버리지 맵을 지금 안 가지고 나왔는데 확실하게 최근에 뭐 KT라든지 SKT라든지 그다음에 LG U+의 커버리지 각사의 여러분 홈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인터넷에 뭐 예를 들어 뭐 SKT라면 SKT 커버리지 맵이라고 이렇게 치면 그 창이 나옵니다. 그 페이지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SKT가 얼마나 지금 이제 이 기지국을 깔았는지 인빌딩 장비들을 깔았는지가 나와요. 뭐 KT가 궁금하시면 KT 커버리지 맵이라고 이렇게 쳐보시면 쭉 나오는데요. 그때 거기 나오시는 표를 보면 아직까지 한참 멀었습니다. 기지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요 거점 지역은 많이 했어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5G를 까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뭐 통화를 뭐 좋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것도 있지만 사실 통화랑 영상을 보는 정도의 수준은 그냥 지금 4G로도 충분하죠. 근데 5G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AI, 자율주행, IoT, 그다음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쪽에 뭐 클라우드 뭐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밖에 나와서 통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편함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밖에 나가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건물 안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밖에서는. 그러니까 그 정도 거점은 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게 이게 4G라면 모르겠지만 5G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음영지역이 없어야 됩니다. 아시죠? 이게 통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흔히 말하면 추가적으로 기계적인 부분을 기계가 쓰기 위한 거고 그리고 그 기계가 나중에는 사람의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촘촘하게 심어져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지국도 훨씬 더 많이 깔아야 된다는 걸 뭐 커버리지 맵을 보시면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인빌딩 관련 부분은 아직 이제 걸음마입니다. 그 커버리지 맵을 보시면 그나마 인빌딩이 가장 많이 깔려 있는 게 KT거든요. 근데 KT 거도 보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뭐 그런 걸 보면 뭐 업황에 대한 고점 논란은 정말 저는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되는 구간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해외 쪽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원래보다 조금 더 빨리 차이나 모바일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 5G 투자를 좀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일본 같은 경우도 내년에 도쿄올림픽이잖아요, 여러분. 도쿄올림픽 최대 수혜주가 5G 장비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멘텀은 남았다. 거기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본격적으로 더 강력하게 지금 깔고 있다. 해외 쪽 매출에 대한 우리나라 이제 통신 장비 업체들 중에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런 쪽에 대한 투자는 아직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노이즈가 나오는 것 중에 제가 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노이즈가 뭐냐면, 이게 5G가 깔리니까 근데 너무 많이 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계기 기지국을 이제 공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그러니까 SKT 뭐 지금은 그렇잖아요. SKT는 SKT, KT는 KT, 뭐 U+는 U+, 이렇게 해서 다 각자 따로 쓰죠. 왜냐하면 그게 통합 품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 5G는 워낙 많이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냥 기지국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SKT도 쓰고 KT도 쓰고 U+ 우리 같이 쓰자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투자 비용은 줄죠.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투자를 하는 캐파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5G로 넘어가면서 처리해야 될 데이터 트래픽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용량이 많다라는 거죠. 용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지국 하나, 뭐 예를 들어 3사의 하나를 가지고 3사의 트래픽을 다 같이 받는다? 이게 견딜 수 있을까라는 것도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스마트 뭐 팩토리라든지 뭐 원격 진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갔을 때 뭔가 망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 망에 책임은 누가 질까요? 같은 기지국을 쓰면 만약에 뭔가의 망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 책임 소재도 좀 애매해질 수도 있거든요. 자, 또 하나, 기존의 사업자가 쉽게 말하면 마켓쉐어가 높은 사업자가 이거를 용인하겠냐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SKT가 그러니까 KT라든지 U+보다 기본 요금도 좀 비싸고 통신 요금 비싸잖아요. 근데 왜 쓰나요, 여러분? SKT를 왜 쓰나요? 그 SKT라는 브랜드도 있고, 그 다음에 SKT가 아무래도 우리의 지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잘 터진다, 통합 품질이 좋다, 이런 브랜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주고도 SKT를 쓰죠. 자, 근데 만약에 똑같은 통신망을 쓴다, 똑같은 기지국, 똑같은 중계기를 쓴다, 그러면 통신, 쉽게 말하면 이 서비스와 관련된 통합 품질과 관련된 부분에 차이가 없는데요. 그러면 SKT가 이걸로 하면 손해지 않습니까? U+가 훨씬 더 이득이죠. 그러니까 이걸 하겠냐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흔히 말하면 통신 3사가 본인의 통합 품질을 내려놓는 거예요. 통합 품질에 대한 경쟁력은 없는 거고, 그러면 결국엔 돈 마케팅 많이 해서 지원금 많이 주는 쪽이 다 끌어당긴다는 거잖아요. 이걸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마켓쉐어 1등인 SKT가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슈가 왜 나왔냐면 중국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은 더더욱 안 되죠. 왜? 중국은 지금 차이나 모바일이 1위 업체가 전체 마켓쉐어의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6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나머지 기업들에게 이걸 쉐어를 해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좀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쪽은 뭐 기지국 관련 부분인데 뭐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빔포밍 방식, 매시브 미모 이쪽 이야기 드린 건데 4G 같은 경우는 뭐 망이 쉽게 말하면 공룡입니다. 뭐 특별하게 특징적으로 뭔가 타겟팅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쭉 이렇게 이 범위죠. 범위로 흔히 말하면 이 통신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5G로 넘어가면 매시브 미모라고 해서 이제 타겟팅을 합니다. 빔포밍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뭐 자율주행이면 그 차에 대해서 그냥 딱
타겟팅, 그리고 전화를 하면 그 전화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타겟팅,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테나가 굉장히 많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는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 뭐 이야기 좀 매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을 이제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해서 종목을 보면 여전히 저는 아직까지는 갈 자리가 너무너무 많이 남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이 원맨쇼에서 추천을 했었던 MVP 종목으로 가지고 놨던 종목입니다. KMW죠. KMW 차트인데요. 제가 이 KMW 차트를, 그러니까 KMW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쪽이 아니죠. 이쪽이죠. 예. 이때 제가 이제 가지고 나왔던 것 같아요. 소개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계속 고점 논란이 나왔었던 시점이죠. 여기 차트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보니까 이때도 고점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이렇게 당겨보면 이 당시에도 계속 고점 논란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닥 대비해서 거의 4배가 올랐으니까 이거 시장이 안 좋은 구간에서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 차익 실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나오면서 아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고점이란 말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오히려 제가 밸류에이션 점수도 제가 5점을 드렸죠. 그러니까 원래 실적 기준으로도 지금 고평가 아니고 내년 실적 기준으로 땡겨오면 완전 저평가다라고 하고, 이때 당시 오히려 밸류에이션 점수도 제가 5점을 주면서 뭐 KMW 지금 구간에서도 계속 매수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러고 나서도 거의 8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100%죠. 고점 대비한다면 이제 10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많은 시장에 논란이 있었던, 고점 논란이 있었던 이 시점 때 대비해서도 100%의 수익이 났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100% 수익 나는 섹터가 어디, 뭐 그렇게 흔하나요? 테마주를 제외하면?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제 지금이죠. 그러면 이제는 또 고점이 아닐까. 전 여전히 갈 자리는 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내년에 실적을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매출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1조 5천억이 넘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한 2조 가까이는 나올 것 같은데 매출 2조 원 회사다. 그러면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시총이 4조에서 5조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자리는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죠.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지금 구간에서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내가 만약에 5G를 산다면 그러면 이게 탑픽이냐라고 하면 그건 탑픽은 아니다. 이제는 KMW는 탑픽은 아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들고 가는 게 맞지만, 그럼 신규로 내가 매수를 한다면 KMW가 탑픽이냐? 그렇지 않다. 그건 뭐야? 아까도 더 간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더 간다고는 했지만 탄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KMW보다는 뒤에 있는 종목들이, 소개시켜드릴 종목들이 탄력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탑픽은 이야기 드리는 게 탑픽은 아니라고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수의 관점은 유지한다.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계속 홀딩을 하십시오. 팔 자리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팔만한 구간에서는 옆으로 좀 누울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근데 KMW가 옆으로, 그러니까 추세적인 하락이 아니라 옆으로 눕는다면 오히려 이제 다른 종목들로 이제 순환매가 키 맞추기가 나올 거다. 그래서 그 키 맞추기를 저는 오히려 좀 이용을 하자, 노리자라고 많이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조정 주면서 같이 5G들이 조정 주는데 이걸 뭐 절대적으로 지금 좋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KMW는 여전히 저는 매수 의견이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셔도 됩니다. 다만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뭐 이 종목을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투자 규모가 사이즈가 크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대형주 위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택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조정이라든지 좀 퍼포먼스가 약간은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실 때는 좀 분할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조금 아주 천천히 이렇게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 RFHIC인데요. 오늘 많이 조정이 보였습니다. 6% 가까운 조정을 보였는데요. 제가 RFHIC도 이야기 드리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 매출에 대한 이제 이 포커스가 제대로 맞춰져 있는 회사는 어쨌든 RFHIC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라면 계속 매매를 하셔라는 이야기도 많이 드렸고요. 제가 이제 RFHIC를 가져놨던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국 이슈는 이미, 화웨이 이슈는 이미 가격에 녹아났다. 자, 화웨이가 미국에서 하나도 안 팔려도 그냥 중국 쪽만 팔려도 이거는 가격이 굉장히 싸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 가격대에서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3분기 실적이 확실하게 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4분기부터 넘어가면 화웨이의 뭐 4G뿐만 아니라 5G 통신칩 매출이 확실하게 잡히거든요. 근데 RFHIC는 사실 올해보다는 내년이 엄청나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을 보고 들어간다면 오히려 룸은 사실 RFHIC가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RFHIC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정을 보인다면 뭐 저는 4만 원 밑으로 떨어진다면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저는 접근하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국내 통신 장비들이 별로 없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KMW와 그 다음에 RFHIC 정도입니다. 딴 거는 조금 중국 매출 비중이라기 하기는 조금 미미하죠. 대부분의 이제 나머지 종목들 수출 기업들은 이 중국 쪽보다는 미국 쪽 매출량 비중이 높고 일본향 매출 비중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시는 게 맞고 이제 RFHIC 쪽이 이제 명확하게 중국 쪽 매출 비중이 높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국이 조금 더 이 5G 투자를 조금 더 앞당겼어요. 원래보다 한 2달 정도 좀 앞당겼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쪽 매출 비중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빨리 조금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뭐 가지고 계시면 홀딩인 거고요. 만약에 뭐 나는 신규로 매수하고 싶다. 지금은 안 돼요.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뭐 저는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HFR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HFR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좀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죠. 이 라인이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에서 제가 이제 좀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HFR 같은 경우는 프론트 홀과 그 다음에 이제 유선망, 그 다음에 이제 중계기 관련 쪽에 이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뭐 제가 뭐 솔리드도 이야기를 드리고 그럼 HFR도 이야기 드리고 FR텍도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지금은 어쨌든 중계기 쪽이 퍼포먼스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뭐 HFR 같은 경우는 순수 중계기 업체는 아니에요. 하지만 중계기를 하고 있고 HFR 같은 포함을 해서 중계기 업체들, 흔히 말하는 인빌딩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3분기 이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지국 종목들이 1분기, 2분기부터 실적이 이제 화끈하게 좋아졌다면 이 중계기 그리고 인빌딩 관련 종목들은 3분기, 4분기부터 화끈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KT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이통 3사가 6월 달부터 인빌딩을 설치하기 시작했거든요. 설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빌딩 관련 매출은 그러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종목들이 2분기 실적이 별로 안 나왔어요. 중계기 관련 종목들을 보면 2분기 실적은 그렇게 잘 나온 애들이 몇 종목 없었어요. 뭐 HFR 같은 경우는 프론트홀까지 하기 때문에 좀 매출이 잘 나오긴 했는데 순수 이제 중계기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왔거든요. 생각보다 오히려 뭐 적자 보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3분기에 명확하게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KMW 같은 경우도 1분기에 엄청나게 큰 실적 성장을 보이기 이전, 그러니까 바로 전분기인 4분기에는 적자였거든요. 오이솔루션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아주 강력하게 실적 모멘텀이 발생을 했고 중계기 관련 업종들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뭐 적자가 났다고 해가지고 2분기에 적자가 났다고 해서 3분기에 대한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3분기와 관련된 부분의 실적은 확실하게 모멘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또 이제 이 중계기 관련 종목들은 또 내년도에 또 매출 비중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수출 관련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뭐 중계기 관련 종목들 저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저는 탑픽을 그러니까 5G 내에서 지금 현재 탑픽을 뽑자면 확실하게 인빌딩 관련 종목이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빌딩 관련 쪽에 투자 계속 좀 지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G는 여기서 정리를 하면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있다. 왜? 흔히 말하면 조금 너무 지나치게 우등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시기 질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입대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고점에 대한 인식도 확실하게 이제 지수만 보면, 그러니까 주가만 보면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매물대도 나오고 변동성도 많이 보일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5G는 대응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는요. 그러니까 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5G를 지금 구간에서 좀 대응을 하려면 두 가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쪽 관련 업황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멘토를 찾아라 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게 어렵다면 저는
좀 5G에 대한 어설프게 여러분 그냥 리포트 몇 개 보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말 한번 파보세요. 5G 관련 부분 한번 파보십시오. 뭐 5G 폰이 어떤 건지, 뭐 매시브 미모가 뭔지, 그 다음에 SDN이 뭔지, 뭐 이 자동화 관련된 네트워크 자동화 관련된 부분이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 MMR, 뭐 RRA, RRH, 그 다음에 인빌딩 안에서도 뭐 다스 안테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많이 한번 해보세요. 많이 해보시면 더더욱 확신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리포트 보고 그냥 흔들리지 마시고요.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5G에 대한 멘토를 내가 찾을 수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명확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좀 대응은 까다로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자신이 있는 분들만 매매를 하시고요. 아닌 분들은 섣불리 대응은 하지 마세요. 괜히 어설프게 그냥 단기 매매하려고 하다가 손절만 하다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좀 중기적인 업황에 대한 기대가 명확한 이해도가 있는 분들은 해보실만 하다라고 이야기 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5G는 제가 대응 전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OLED 섹터와 관련된 부분을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5G랑 OLED를 좀 매칭을 같이 포트에 좀 섞자라는 쪽인데, 물론 이제 비중은 5G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 요쪽의 부분인데요. OLED는 확실하게 지금 현재 캐파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투자는 좀 이 약간 보수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까지도 13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삼성까지도 이제 캐파 증설에 대한 좀 기대감을 심어줬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3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고 삼성 쪽에서도 13조 원 정도 투자한다. 그럼 BOE 지금 여러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도도 사실은 LG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 SDC 쪽 이쪽보다는 오히려 중국 쪽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뭐 우리나라 이제 장비 소재 업종들이 훨씬 더 저는 각광을 받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OLED 투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수주 절벽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주가가 거의 뭐 곤두박질 쳤었는데 올해부터 조금씩 살아나다가 이제 내년에는 화끈하게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OLED 관련 종목들을 모아가시는 게 맞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수가 급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간단하게 차트만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소개시켜드렸던 야스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건 야스의 차트고요. 확실하게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KC텍입니다. KC텍 차트 역시 괜찮죠. 흐름이 좋고 여기는 또 국산화 이슈도 있죠. 그 다음에 중국향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그리고 제가 좀 강하게 좀 밀었던 APC텍 같은 경우도 급락 이후에 아주 빠르게 지금 현재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삼성 투자, 삼성 같은 경우는 QD OLED죠. 그러니까 퀀텀 쪽에 좀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쪽 관련 부분에 있어서 뭐 한솔케미칼 역시도 지금 구간 뭐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OLED 투자는 나쁘지 않다.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가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좀 많이 올라온 구간들도 좀 많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좀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자는 겁니다. 즉 오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이번에 조정을 주는 건 사실 굉장히 좋은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 사고 싶었던 종목들 못 샀던 거를 오히려 가격 조정, 그러니까 지수가 조정을 주면서 덩다리로 조정을 주는, 이거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보시고 좀 적극적으로 OLED 그 다음에 5G 쪽에 관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사실 이제 원맨쇼가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물론 뭐 저는 토마토 TV에서 뭐 다른 이제 방송을 통해서 또 여전히 또 제가 많이 또 찾아뵙겠지만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원맨을 한 건 이번이 좀 당분간은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좀 몇 개월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끌고 오면서 좀 정도 생겼는데 이렇게 또 마무리가 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 다음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다른 방송에도 또 찾아뵐 수 있으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3시에서 5시까지 해서 이 아르떼홀 토마토 TV 아르떼홀 서울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연회를 합니다. 대반격의 찬스를 잡아라는 주제로 저는 딱 지금 시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초까지만 하더라도 와 이거 찬스를 잡기는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딱 지금 시점에 지금 또 적당한 조정을 또 주고 있네요. 제가 보기에 이번에 대반격의 찬스를 꼭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찬스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토요일 날 오후 3시입니다.
아르떼홀 토마토 합정역 아르떼홀에서 강연을 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이제 원매쇼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원매쇼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